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우상의 눈물은 전상국 작가님이 1980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교육 현실의 황폐성과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 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3반에서 벌어지는 보이는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은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탐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학교 강당 뒤편 으슥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인 그런 무서운 린치를 당했다. 끽소리 한번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설사 소리를 내질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쫓아와 그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 늦은 오후였고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나는 교정에 단 한 사람도 얼씬거리는 걸 보지 못했다. 더욱이 강당은 본관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많이 외떨어져 있었다. 제수파들은 모두 7명이었다. 그들은 무언극을 하듯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첩하고 분명하게 움직였다. 기표가 옷옷을 벗어 던진 다음 바른 손에 거머쥐고 있던 사이다병을 담벽에 부딪혀 깼다. 깨어져 나간 사이다병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기표에 걷어올린 팔뚝에 사악사악 금을 그었다. 금간 살갗에서 검붉은 피가 꽃망울처럼 터져 올랐다. 기표가 그 팔뚝을 내 눈앞에 들이댔다. 핥아. 기표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비키자 곁에 돌려선 서너 명의 구두 끝이 정강이의 조인트를 먹였다. 진득한 액자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나는 비로소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 제수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바지에서 혁대가 풀려나간 다음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몸부림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5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소리 질러봐. 죽여버릴 거니. 한 놈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드디어 허물어져 내리듯 의식을 잃어갔다. 그런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표가 시부렁댄 한 마디 말소를 놓치지 않았다. 매시껍게 놀지 마.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내게 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제수파들이 나를 첩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메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유대야, 너 그대로 참을 거냐? 분식집에서 만난 형우가 슬쩍 내 심정을 떠보고 있었다. 내가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는데도 그 소문은 파다했다. 소문이 쉬쉬 떠도는 며칠 동안 나는 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소문이 학교 선생들에게 알려져 문제가 생길 경우 10중 8구 나는 결단이 나고 말 것이다. 기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그 새낀 악마다. 형우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충동질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 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보였다. 그것은 이미 엄청난 것을 겪어냈다는 우월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를 충동질하는 형우의 눈에서 자기도 미지에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울러 내게 대한 선망이 깔려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형우가 기표에게 당할 것은 너무나 뻔했다.
그것은 기표와 같은 배에 오른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날 반편성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 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66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서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 선생은 과학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서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 안일 속의 1년이었을 것이다. 고삐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삐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삐를 쥐어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 선생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묻고 있었다. 어느 연극 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었다. 대단한 담임을 만났다는 기대로 아이들은 가슴을 부풀리며 앉아 있었다. 14개 반에서 4, 5명씩 떨어져 나와 새로이 편성된 새 반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단 며칠 못 가 형편없이 허물어질 아이들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앉아 담임 선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성장은 누굽니까? 내가 불쑥 일어나서 물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항처럼 군림하고 싶은 담임의 저희를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내 느닷없는 물음에 부스럭부스럭 굳은 몸을 풀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담임이 얼굴 가득 미소를 잡으며 여유있게 나를 훑었다. 반격을 당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다시 일어나야 했다. 35번 이유대입니다. 예수를 판 유대인가? 이스라엘 유대인가? 아이들이 와화화 웃음을 터뜨렸다. 오얏니 옥유 큰대짜 이유대입니다.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2학년 13반의 임시 선장이다.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 선장을 뽑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두겠다. 이 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유대 선장,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아이들이 와와와 웃으며 박수를 쳤다. 반장하고 싶어 몸살난 애라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놈도 있었다. 실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다. 한낱 농으로 시작한 일이 담임의 임경변에 의해 꼼짝없이 임시반장 감투를 쓰게 되었다. 꽁문을 빼고 어쩌고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담임은 첫 만남을 끝냈다. 이렇게 해서 된 임시반장이 기표의 비위를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어떤가? 약 일주일간 반장을 하면서 느낀 우리 반에 대한 소감은?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나왔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과 집에서 만나는 선생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마련이다. 학교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는데도 공연히 거북스럽고 몸이 짜부라든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담임 선생에게 가정 방문을 당한 뒤로는 독 빠진 뱀처럼 맥을 쓸 수 없게 된다. 가정 방문을 나온 담임 선생은 대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려 부심한다. 얘네 반 아이들이 좋은 담임 선생을 만났다고 좋아들 한답니다. 곁에서 엄마가 의례적인 아부의 말을 했고 담임은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못 들은 척했다. 사실 아이들은 좋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 좋은 선생이란 조건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맞는 게? 이번에는 담임이 엄마의 귀를 겨냥한 말을 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엄마가 거들었다. 그래요, 선생님. 얜 반장하는 게 죽어도 싫다는군요. 뭔가 아쉬하면서도 엄마는 내 뜻을 따라주었다. 반장을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내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걱정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무서운 구속이었다.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받는 데서 얻는 마음의 평화가 내게는 더 좋았다. 나는 고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기표 같은 애들이 누리는 지배역 그 안쪽에 몸을 뒤틀고 있는 고독의 그림자를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본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유대는 반장을 하는 것보다 공부에 달라붙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깝지만 유대를 위해서 제가 양보할 수밖에요. 우리의 담임은 이를 요령 있고 재치있게 풀고 마무리하는 명수였다. 아무튼 나는 굴레에서 벗어났고 담임 선생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 나 대신 희생이 되어야 한다. 임형우, 걔가 반장으로 괜찮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그는 우리들을 상당히 깊게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안목은 대단했다.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형우라면 틀림없습니다. 내 말에 꼬리를 잡아 엄마가 껴들었다. 형우라니, 어머, 형우하고 또 한반이 됐냐? 선생님, 얘하고 형우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랍니다. 걔하고 늘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는걸요. 그룹가에도 같은 데서 쭉 함께 해왔고 우리 유대가 늘 앞선 편이긴 했지만 그래요. 걘 반장 같은 건 잘할 거예요. 애가 통솔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중학교 3년 동안 아들에게서 위대한 통솔력이 나타나주기를 고대했던 엄마의 푸념이 깃든 말대로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지만 일단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이 대단했다. 학교 당국의 지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떤가?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 가지를 귀띔해 달라는 것일 게다. 나는 불현듯 담뱃불에 지짐당해 아직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내 허벅지를 내보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어쩌면 담임도 내 입에서 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1학년 때의 기표 담임이 기표가 유급생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귀뜸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엄마 앞에서 반우를 매도하는 일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기표, 그놈 괜찮을까? 담임 선생이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내 허벅지에 상처를 내보인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되어 얼굴을 돌렸다. 최기표라면 1학년 때 낙제해서 한 해 묵었다는 그의 말이구나.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안달했다. 일주일에 2번씩 담임 선생한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러나 엄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허벅지의 담뱃불 자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기표의 이름은 알고 있으면서도 최기표가 어떤 아이인지를 진정 모르는 어른들에 대해서 내 상처를 내보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맞습니다. 걘 유급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말썽구리가 아니지요. 왜 한눈에 이건 범죄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범죄형이지요. 음침하고 포악스럽고. 1학년 때 걔 담임을 한 선생이 그러더군요. 10년 감수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동정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정도면 알조가 아닙니까? 그런 애가 어떻게 여태 퇴학을 안 당했나요? 교칙이 엄하기로 이름난 학교인데.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얼굴에 그늘을 깔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놈이 원래 교활하고 지능적이어서 도대체 제적을 당할 만한 큰일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뒤로 쑥 빠진다 그겁니다. 엉뚱한 놈이 당하곤 하지요. 정학을 몇 번 당하긴 했지만 어떤 결정적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제적을 모시키는 거지요. 기표가 무서워서, 그의 아나무인한 안가품이 두려워서 제적을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사이에 기표에 대해서 이처럼 깊이 파악하고 있다니. 과연 기표는 이름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선생과 최비교부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최기표에게 승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의 담임선생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 싸움에 임형우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도 퍽 흥미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네들 싸움을 구경한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놈들이 옛날과 달라서 선생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담임 선생은 엄마와 함께 자신들의 교육론을 펴고 있었다. 그랬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을 한낱 껄끄러운 존재로 여길 뿐 오히려 그룹갑의 선생의 완벽함에 더 매료되곤 했다. 그것은 상대적이었다. 우리들이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룹갑의 선생처럼 철저하게 얼굴에 철판도 깔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문제는 지배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었다. 그네들은 옛날 훈장이 누렸던 권위가 고스란히 주어지길 바랐고 실상 그러한 권위만이 변화된 가치 속에서 그네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콧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엄마는 촌지봉투로 담임선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 기표라는 얘네 집에 가보셨어요?
무슨 얘기 끝인가 엄마가 물었다. 아직 못 갔습니다. 1학년 때 담임들도 걔 부모를 못 만났더군요. 놈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은 거지요. 한양천 뚝방 동네에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번지를 제대로 알아도 집 찾아내기가 어렵다더군요. 어떤 애 얘기론 기표 아버지가 중풍으로 들어놓은 폐인이래요. 담임 선생은 우리 집 방문을 끝내고 다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말했다.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 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내 입에서 전해진 말이 요술을 부려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침이 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도 없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이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라통이 터질 일이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나는 내 표정이 꽤 굳어 보였던 모양이다. 담임 선생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었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이명효가 잘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는 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 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럴까? 네 말대로 임형우가 최기표를 잘 다스려준다면 고맙겠지만 내 생각엔 최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뻔히 쳐다보다가 음모의 한기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언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어버리는 게 좋은 거다. 기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선생님, 기표는 유급생인데다 여러 번 정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간부로 임명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기표가 학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한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누가 사자를 울 속에 넣어 길들이는 발상을 처음 했는가.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춘계 교내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체육복 외에도 베스게임용 추리닝 한 벌을 사야 했다. 협동심과 조화 속의 미를 창조하는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툴툴거리는 아이도 몇 없진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그것을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 반에 있는 재수파 두 아이들은 끝내 그것을 사입지 않았다. 담임이 말했다. 두 사람 때문에 반의 일사불란한 결속이 깨질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담임이 두 사람 것을 준비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한 아이가 기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그러나 기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임 선생이 그 추리닝을 기표와 또 하나의 책상 위에 놓은 다음 교실을 나갔다. 담임 선생이 교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기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 추리닝을 찢기 시작했다. 너덜너덜 조각난 추리닝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졌다. 다른 한 아이가 기표처럼 그렇게 추리닝을 찢었다. 기표가 반에 총무를 받고 있는 정수라는 애한테 다가갔다. 야, 네 추리닝 나 줄 수 없냐? 정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수 뒤에 애한테도 같은 말을 했다. 쟤도 나처럼 돈이 없어 못 사 입었다. 네 거 좀 얻자. 줄래? 정수 뒤에 앉은 애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66명 모두는 매스게임용 추리닝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 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내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화될 수 있는 행동 거지를 해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도끼를 우물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 대부분 3학년이거나 졸업했다. 그들은 기표가 그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 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길 꺼려하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뿐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것은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뭔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 형, 공급생이면서도 우리들은 2학년에 재학하는 유급생 20여 명을 매우 정중히 대했다. 그것은 제스파들을 이끌고 있는 기표에 대한 우리들의 당연한 예우였다. 야, 체육복 좀 빌려줘라. 유급생들을 잘 몰라보고 말을 함부로 놓는 이들이 덜어 있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영락없이 얻어터졌다. 이래저래 사정을 따지지 않는 게 기표가 행하는 악의 특징이었다. 명칭, 조직의 목적, 모임의 횟수를 모두 대라고. 교실에서의 집단 구타 사건으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학생 주임은 전말서를 내밀며 소리쳤다. 기표들은 1학년 때부터 음성 서클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학생 주임은 번번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제소파는 우리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었을 뿐이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없었다. 동물 영화를 보면 밀림을 달리는 맹수떼들은 한 리더를 중심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들도 그랬다. 그냥 기표를 중심해서 그들은 모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발적인 폭력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뿐이다. 기표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의 담배 은닉처는 고의의 장화상이 있는 액자 뒤쪽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액자 뒤쪽을 더듬어 담배를 꺼냈다. 미션 계통의 학교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체플 시간을 통해 교목이 인간 양심의 타락을 개탄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기표는 주변을 대신해서 교실에 남아 담배를 피우거나 아이들 도시락을 먹어버리는 일을 했다. 그는 적어도 하루 2개의 도시락을 축냈다. 아무도 그것을 항의하지 않았지만 기표 또한 미안해하는 표정이나 사과의 말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해도 통할 만한 집안의 어떤 형에게 말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맞다.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5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오후, 반장인 임형우가 드디어 제수파한테 당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처럼 근본이 포악한 기표마저도 형우의 얘기라면 귀를 기울이곤 했었다. 그처럼 형우는 모든 아이들의 인심을 살 줄 알았다. 형우의 성실성이,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그의 천성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외모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형우에 대한 다른 반 선생들의 호감은 보통이 아니었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해주었다. 아우가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사랑해주었다. 그렇다고 유독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기표에 대해 갖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5월 고사에 이르러 형우가 결정적 실수를 했다.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형우가 반에서 성적이 괜찮은 몇몇 아이를 모았다. 두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자. 그가 제의했다. 이번 시험을 잘못 보면 또 낙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나쁜 낙제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으로 그들을 추궁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한심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결국 동정하자는 거군. 어떤 아이가 말했다. 인간을 구제한다는 것은 값싼 동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투고 싶지 않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돕자는 거냐? 먼저 아이가 물었다. 조금씩만 돕자. 결국 부정하기를 하란 말이냐? 그렇다. 커닝의 규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나는 다만 너희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걸렸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라. 우리는 형우의 단호한 어조에 감명을 받았다. 걔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거부하면 어떤 애가 그런 우려를 내놓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4월 고사에서 내가 약간 시도해보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 나는 형우의 눈꼬리에 매달린 교활해 배는 웃음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냐? 유대, 네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답해라. 대답 못할 것도 없을 텐데? 내가 빈정거리는 투로 다그쳤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옳은가는 너 자신이 생각해도 된다. 네 의협심을 존중한다. 내가 간단히 손을 들어버리자 형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씩 웃었다.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최소한 반장인 내가 기표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라.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 일이
내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모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형우의 말을 믿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도 그의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4월 중순께 기표가 3학년 형을 구타한 일로 벌을 받게 됐을 때 학급 전원이 서명해서 기표를 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형우의 지시에 따라 세심한 계획을 짜고 시험 날짜를 기다렸다. 무슨 과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등 그들이 또다시 유급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우리들은 빈틈없이 준비했다.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마음에 이다지 큰 기꺼움을 준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3일간 계속되는 중간고사 첫날이었다. 기표와 대각으로 앉게 된 정수가 자리의 이점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바른 쪽 허리깨로 내리밀어 기표가 보기 좋게 해주었다. 첫 시간에 기표가 정수의 그러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퇴장할 수 있는 30분이 되자 제일 먼저 답안지를 놓고 나갔을 뿐이다.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둔 아이의 말에 의해 기표의 답안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둘째 시간은 영어였다. 총무를 맡은 애가 시간 중간쯤에 문제 번호와 답을 쓴 커닝 페이퍼를 몇 사람 손을 거쳐 기표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기표가 벌떡 일어나 감독 선생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는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한테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사방을 적을 깊게 둘러보았다. 기표의 입가에 간특한 미소가 고물고물 기어다녔다.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은 마음 너그럽기로 이름난 영어 선생이었다. 그는 기표가 내놓은 종이 쪽지를 한참 들여다본 후에 말했다. 누가 이 메모지를 지금 저 학생한테 전달했나?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던 아이들이 한 번씩 고개를 들었다간 다시 문제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어떤 개새끼야? 이번에는 기표가 자리에 앉은 채 으르렁거렸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반장인 임형우가 벌떡 일어섰다. 감독 선생이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썼습니다. 불쑥 딴 자리에서 또 한 애가 일어섰다. 총무를 맡아보는 애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또 일어섰다. 함께 모의를 했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 접니다. 또 다른 놈이 일어섰다. 접니다. 사방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허허허. 감독 선생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기표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다. 자, 모두 앉아요. 감독 선생이 뭔가 사태를 파악한 듯 20-30명의 아이들을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 그 나이 많은 감독 선생이 말했다. 오늘 이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두기로 한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이 쪽지를 가지고 여기 나왔던 사람의 고든 정신이나 우정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여러분 모두의 결의는 대단히 훌륭했다. 일은 이런 방향으로 매듭되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표를 살폈지만 그는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끝 시간인 셋째 시간도 별일 없이 끝났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유대야, 담임이 아까 오라고 한 사람들 빨리 교무실로 오래. 한 애가 내게 말을 전해왔다. 종례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던 담임이 복도에서 나를 불러내어 청소가 다 끝난 뒤 나와 반장 그리고 정수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이다. 함께 교무실로 가려고 찾으니 반장도 정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동장으로 내려서는 계단 휴게실까지 가보았다. 거기도 그들은 없었다.
교무실에 먼저 가 있겠거니 하고 계단에 올라서는데 정수가 하교 후문 있는 데서 뛰어오면서 손짓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반장은 어디 갔나? 담임선생은 그날 끝낸 화학시험지의 답안지를 정리하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저희만 왔습니다. 나는 정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곁에 선 정수의 숨소리는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됐어. 너희 둘이 해도 되겠지. 짐작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담임선생의 채점기계로 호출된 것이다. 답안지를 든 담임선생을 따라 우리는 화학실로 올라갔다. 나 화학실에 있다고 사원애한테 알려둬라. 밖에서 전화 올 게 있어서 그런다. 복도에서 담임이 말했다. 내가 아래층 교무실로 뛰어내려갔다. 우리들 사이에 넓적이라고 불리는 여자 사원애가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우리 담임선생님 화학실에 계셔. 무슨 일 있으면 그리 연락하라고. 넓적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알았어 했다. 우리는 담임선생과 함께 아이들의 답안지에 OX 해나갔다. 맞은 것, 틀린 것, 좋은 답, 나쁜 답, 착한 놈, 나쁜 놈. 우리들이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그 아이는 5점이 올라갈 수 있었다. 야, 너들 오늘은 속도가 느리구나. 담임의 말이 사실이었다. 우리는 다른 때와 달리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수나 나나 매 한 가지였다. 정수는 눈에 띄게 허둥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답안지의 내용이 자꾸 헛갈렸다. 적어도 7명쯤의 제습파들 속에 형우가 무릎을 꿇고 와들와들 떨고 있을 것이다. 명치를 찌르는 주먹, 정강이 뼈를 겨냥한 고두발 세례, 피가 꽃망울처럼 솟아오르는 기표의 빨뚝, 허벅지를 태우는 살냄새. 하나, 둘, 셋, 넷. 다, 소리 질러봐. 죽여버릴 거니. 석공이 돌을 다듬듯 완벽한 솜씨로 그들은 형우의 육체와 영혼을 주장질시키는 일에 탐닉하고 있을 것이다. 형우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수가 담임에게 일러바쳐 지금쯤 자기를 구원해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에게 도도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나는 짐짓 정수의 눈을 찾았다. 나를 바라보는 정수의 눈이 애원하듯 타고 있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네가 말해. 그런 뜻의 눈짓을 내가 보냈지만 목덜미를 더욱 벌겋게 달구며 고개를 꺾었다. 너희들이 잘해주어서 올해는 퍽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구나. 담임 선생은 채점하는 일을 멈춘 뒤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주는 것 같단 말이야. 너희들이 아다시피 우리 반이 2학년 전체에서 제일이거든? 지난 충계체육대회 때 종합 우승이며 이번 2, 4분기 납부금 실적도 단연 우뜸이고. 나는 실수하며 정수의 눈을 찾았다. 그러나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직 한 권에서 반도 넘기지 못한 채였다. 나는 다시 한번 속으로 웃고 있었다. 담임선생이 지금 형우가 처하고 있을 상황을 안다면 어떤 표정으로 바뀔 것인가. 참, 알 수 없는 일은 체계표가 듣던 것과는 달리 양처럼 순하다 그거야. 몇 번 말썽이 있긴 했지만 그까짓 거야 별거 아니지. 어떻든 그놈도 본성은 착한 놈인데 가정 형편이 못한가 보더라. 담임 선생은 자기가 부리는 채점 기계의 묵묵한 작업에 눈을 보낸 채 잠옷 흐뭇한 표정이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 저뿐이죠 뭐. 내가 시치미를 떼면서 말하자. 아닌 게 아니라 나로서도 그동안 너희들이 이해 못할 애로사항이 많았다.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이 새삼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육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정수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 번지르르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그의 눈알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형우가 제수파들한테 끌려 학교 뒷산 으슥한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내게 전해준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사실을 나한테 얘기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면 담임 선생한테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 빗나간 데 대한 당혹감으로 그는 떨고 있는 것이다. 임마,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난 담임 선생의 첩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정수의 눈에 맞춰 눈싸움을 벌였다. 정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자칫하다가는 이 녀석이 발광을 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때 나는 혜중이란 아이가 기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일을 알고 있었다. 그 애 역시 제수파였다. 5놈이 캠핑을 나가 여학생 하나를 결단냈다. 피해자 측에서 사생 결단하고 덤벼 일이 크게 번졌다. 당한 애가 인상을 말했기 때문에 범인은 대번 좁혀져 제수파들이 학생부실에 불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사코 잡아댔다. 하루 내내 족쳐도 헛일이었다. 여학생과 대면을 시키겠다고 해도 대래 만나게 해달라고 날뛰었다. 그때 그들 제수파 중에 한 아이 어머니가 학교에 나타난 것이다. 그네는 학생부실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기표를 손가락질했다. 저놈이 우리 혜중을 만날 불러냈어요. 우리 혜중을 망치는 놈이 바로 저놈이라우. 모두 기표를 바라보았다. 기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혜중이를 돌아다 보았다. 이 새끼야, 내가 너네 엄마 말대로 널 만날 불러냈냐? 소름이 끼치도록 낮고 매서운 추궁이었다. 말해라 이 녀석아, 왜 사실대로 말 못하는 게야? 혜중이 엄마가 퍼댔다. 말해. 기표가 씹어뱉듯 말했다. 혜중이가 느닷없이 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기 시작했다. 엄마, 기표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우리 집도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 접대 그 일은 제가 했어요. 딴 학교 애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학생부실 시멘트 벽에 머리를 2번 부딪혔다. 혜중이가 병원으로 들려간 뒤 학생부 선생이 함께 조사를 받던 놈들한테 물었다. 혜중이 말이 사실이냐? 기표가 고개를 끄덕거린 다음 그 쌍새끼 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애들도 모두 기표처럼 고개를 끄덕거렸다. 혜중이가 스스로 학교를 물러난 것으로 일은 끝나버렸던 것이다. 아직 멀었냐? 담배를 피운 다음 책상에 앉아 잠시 졸고 난 담임 선생이 다시 물었다. 너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늦냐? 우리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때? 90점 이상이 많이 나오냐? 하나도 없는데요. 참 너들 공부 안 해 큰일 났다. 그때 화학실 문이 열렸다. 넓적이 아가씨가 거기 서 있었다. 왜 나한테 전화 왔냐? 여자지? 그러나 넓적이 아가씨가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가 아니에요. 선생님 빨리 내려가 보세요. 큰일 났어요. 담임 선생이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유대야, 말하는 건데 그랬다. 난 네가 말할 줄 알았지. 아까 네가 말하지 말랬잖아. 난 네가... 정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할 듯 얼굴을 오그라뜨렸다. 기표가 안 좋아할걸? 고자질하는 거 말이야. 그렇지만 형우가... 아마 형우도 원하지 않았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형우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당하길 원했거든. 정수가 무슨 얘기냐는 듯 나를 보았지만 나는 짐짓 딴전을 부렸다. 죽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들이 답안지를 정리해 들고 교무실을 내려왔을 때 교무실엔 넓적이 아가씨 혼자 있었다.
김 선생님이 빨리 한강병으로 오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래요? 어떤 아줌마가 아까 막 달려와서 학생들이 뒷산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가봤더니요. 2학년 13반 반장이 혼자 뒹굴고 있더래요. 우리는 학교에서 가까운 한강병원까지 단 한마디 말도 않은 채 달려갔다. 죽지 않았을 거다. 나는 뛰면서 생각했다. 기표가 사람을 죽일 리가 없지. 기표는 형우는 응급실 침대에 엉거주춤 누워있었다. 형우가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데 대한 한 가닥 실망이 스쳤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형우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고 임시로 잡으면 넓적다리의 붕대 위엔 꽃송이처럼 선명한 빗자국이 피어올랐다. 우리를 발견한 형우가 재빠른 동작으로 손가락 하나를 퉁퉁 부은 채 입술에 댔다가 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유대야, 너 형우네 집 전화번호 알지? 학생 주임과 함께 서 있던 담임이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나는 시치미를 떼며 형우의 표정을 살폈다. 형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선생님, 제발 저를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임마, 여길 나가기 전에 사실대로 되란 말이다. 학생 주임이 다그쳤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로 싸웠는데 왜 친구들을 괴롭혀야 합니까? 임마, 넌 싸우지 않았어. 본 사람이 그랬어. 네가 몰매를 맞더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그 아이한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냔 말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정말? 학생 주임이 혀를 내둘렀다. 너 정말 나를 허수아비로 아는 거냐? 학교 다니기 싫어? 저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선생은 얼굴에 그늘을 깐 채 팔짱을 끼고 한편에 묵묵히 서 있었다. 우리 반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거스른 자가 누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야말로 우리들 손에서 고삐를 낚아채어 거머쥐고 목을 옥죄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유대, 넌 알 거다. 형우를 때린 놈들이 기편에 패라는 걸 말이다.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림이 없다. 기편놈이 아니곤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담임은 헐떡거렸다. 양같이 순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내가 짐짓 떠보았다.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게다. 담임 선생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기표를 미워하다니 나 역시 담임 선생에 대한 적대감으로 몸을 떨었다. 뭡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뭘 했단 말입니까? 내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 선생은 좀 멈칫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임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 온 건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준 것도 알고 있다.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음흉스러움. 알면서도 모른 채 시치미를 뗀 그 저희는 무엇인가. 형우는 오르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돼버렸다.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3학년에도
1학년 하급생에도 2학년 13반 반장 임형우가 입에 올랐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 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연 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최기표 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한다. 항상 빳빳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매우 수상한 조짐이었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 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뱉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서 지켜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란 것이다. 교정에 모여선 아이들도 온통 형우의 얘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하굣길 형우와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이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고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로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이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이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단다. 기표는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못했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란 거야. 제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 집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씁쓸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담임의 예언대로 기표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 형우와 기표 사이에도 이렇다 할 마찰이 없이 여름방학이 지났다. 교실에서 도시락이 없어지는 일도 드물었다. 물론 제수파들이 기표를 찾아 교실에 들락거리는 횟수는 잦았지만 아이들은 그다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었다. 기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담임 선생이 가끔 기표에게 학급 사물을 맡기는 게 눈에 띄었다. 기표가 별 표정 없이 그런 일을 맡아 했다. 그날도 기표는 담임 선생의 지시에 의해 체육부실에 내려가 우리 반 아이들의 체력검사 통계를 내고 있었다. 그럴 시각 담임 선생이 말했다. 66명에 탄 우리 배는 순풍을 맞아 참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여러분의 한 친구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반장이 해줄 것이다. 다만 담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남의 일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우의 혀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어느 구석에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오이와 신뢰 가득한 말로서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을 뭉클거리게 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바로 그겁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제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은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피를 3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 하는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들입니다. 협동과 봉사, 기여정신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오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다는 겁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 선생이 교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교탁 위에 놓았다. 반장도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이들이 조용한 술렁거림 속에서 모두 돈을 찾아들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안하자 모두 그럽시다 소리쳤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모 일간지 편집부 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갸륵한 효성에서부터 제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뽑기와 그부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주일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유언 편지를 최기표에게 전달했다. 담임 선생도 종례 때면 기표에게 편지 여러 장을 건네며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까 혼자 몰래 보라고.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기표가 얼굴을 벌겋게 달구며 편지다발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된다며? 그렇대. 제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얘긴데 TV에 나오는 제3교실 같은 거겠지. 어디서 나온 얘긴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던 체구마저도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적에 치즈 하고 웃는 바로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미소 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서 우리 반을 돌봐주었다. 반장 형우는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덩달아 들떠서 술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또 결석했다. 무단결석이었다. 담임 선생이 한 아이를 기표네 집에 보냈다. 집에도 없어. 이틀 전에 집을 나갔대.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생각들이 머리에 젖어들었다. 기표가 느리 사흘이나 결석을 한 아침나절이었다. 수업 중인데 담임이 형우와 나를 찾는 쪽지가 왔다. 우리가 교무실에 내려갔을 때 담임 선생은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네는 초가을인데도 낡고 두터운 오버를 걸치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기표 친구들이구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어디 있겠노.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그네는 몸을 일으켜 우리에게 곱실거리며 떼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네는 우리의 손을 더듬어 쥐고 싶어 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애들하고 의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담임 선생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그네는 교무실을 나가며 자꾸 아쉬운 듯 우리들 얼굴을 돌아다 보았다. 그네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소리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발성이란 말이야. 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투덜거렸다. 내일 천일영 와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한 날이잖냐.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에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